그날 오후를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대문을 어찌나 세게 두드리던지 저는 무슨 불이라도 난 줄 알았거든요. 문을 열었더니 참모가 숨을 헐떡이면서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머리카락은 다 흐트러지고 옷도 엉망이고 그 사람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오늘 사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온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그냥 얼어붙었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한번 돌아가야 해요. 그 참모라는 사람을 제가 왜 그렇게까지 믿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저희 부부는 원래 작은 반찬 가게 하나로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식품회사니 공장이니 하지만 그때는 정말 조그마한 가게였거든요. 남편은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떼어왔고 저는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면서 손님을 맞았죠. 그 시절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어른들 간섭이 어찌나 심했던지 장사면 장사, 집안일이면 집안일, 뭘 해도 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냈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하니까 속으로만 사귀고 사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반찬 맛 하나는 소문이 났어요. 그 집 반찬 맛있다는 말이 돌면서 가게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여기저기 납품 주문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게 일에 집안일까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죠. 남편은 회사가 커진 뒤로 회장님 소리를 듣게 됐고 저도 한동안 사장을 맡았어요. 나중에 경영에서 손을 뗀 뒤에도 오래된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호칭이 참 정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요. 아무튼 그때 사람 손이 급해서 집안일 도울 사람을 구했는데 이게 아주 사람 복이 없었어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며칠 만에 주방 물건을 챙겨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다음 사람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집 사정을 온 동네에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없어진 물건값보다도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정을 줬는데 배신당하는 기분, 그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새로 누가 들어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물건 하나만 안 보여도 괜히 저 사람이 그랬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사람한테 대이고 대이다 보니까 나중엔 누굴 들이는 게 겁이 날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 소개로 참모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첫인상이요? 사실 별로 말도 없고 그저 조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이 어찌나 빠른지 음식 솜씨도 또 어찌나 좋은지 일하는 걸 가만 지켜보니까 허튼 짓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워낙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싹 바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가게 매출금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 돈이 어디 한두 푼이라야 말이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솔직히 이 사람도 결국 똑같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그런 제가 참 부끄럽죠. 그런데 한참 뒤에 참모가 그 봉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창고 밑으로 떨어져 있었대요. 근데 그 안에 돈이 단 한 장도 손을 안 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고스란히 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얼마나 미안하던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의심했던 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이번엔 참모 남편이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이라 병원비가 급하다는 걸
제가 알았죠. 그래서 제가 얼마간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형편이 조금 나아질 때마다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갚는 거예요. 안 갚아도 뭐라 안 했을 텐데 어찌나 야무지고 정직한지.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처음엔 반찬 가게 조리랑 집안 살림을 같이 도왔고 가게가 공장으로 커진 다음부터는 아예 우리 집을 맡아서 돌봐줬거든요.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자그마치 17년이에요. 17년. 평소엔 출퇴근을 했지만 집에 누가 아프거나 큰일이 있으면 작은 방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살림이며 간병이며 다 챙겨줬어요. 그러니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남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식구였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저한테는 진짜 식구. 그런 사람이 그날 그렇게 헐레벌떡 달려와서 저한테 집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쳤던 거예요. 세월이 참 빠르죠. 그 조그맣던 딸아이가 어느새 다 커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거래처 관리며 공장 운영이며 하나씩 어깨너머로 익혀나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그러던 딸이 하루는 얼굴이 발그레해져서는 누구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이라는데 만나보니 사람이 참 성실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훗날 제 사위가 된 사람이에요.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그 사람을 처음 집에 데려온 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찌나 싹싹하게 인사를 하던지 저희 부부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두 분이 맨손으로 이만한 회사를 일구셨다는 얘기 듣고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배우겠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저도 마음이 스르르 놓이더라고요. 사람이 부침성도 좋고 말도 예쁘게 하니까요. 사실 저는 그때 제 젊은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어른들 간섭 때문에 속을 얼마나 끓였습니까? 그래서 딸한테는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저도 어른들 간섭 때문에 속을 많이 끓여봤잖아요. 그래서 딸 부부한테만큼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마음이 지금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해요. 물론 그때는 그게 옳다고만 믿었죠. 아무튼 딸과 사위는 결혼식을 올리고 회사 근처에 따로 살림을 차렸어요. 신혼집을 차린 거죠. 사위는 결혼하고 나서 다니던 거래처를 정리하더니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뭐 낙하산으로 슬쩍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면접을 다 보고 영업팀에 당당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은 정말 잘했어요. 원래 하던 경력이 있으니까 신규 거래처를 여기저기 척척 뚫어오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그것만큼은 인정했죠. 사위가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한다고요. 딸 부부가 따로 살긴 했어도 저녁이면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밥을 먹었어요. 참모는 딸 부부 오는 날이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고요. 사위도 처음엔 얼마나 살갑게 굴었는데요. 이모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건 이 맛이 안 나요. 이러면서 참모 기분을 얼마나 맞춰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이 참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사위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딱 뜨더니 인상을 쓰면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짜다면서요. 참모가 당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회장님이 원래 이 정도 간은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해왔던 건데. 그랬더니 사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먹을 음식은 애초에 따로 만들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그때 좀 의아하긴 했어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참모가 회장님, 그러니까
제 남편 드리려고 배도라지청을 정성껏 만들어뒀거든요. 그걸 사위가 오래된 음식인 줄 알고 몽땅 버려버린 거예요. 참모가 서운한 티를 좀 냈더니 사위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제가 집 안위생 생각해서 버린 건데 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러니까 참모도 더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죠.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고요? 부끄럽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겼어요. 참모한테는 이렇게 달랬죠. 사위가 아직 우리 집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새 식구니까 좀 이해해줘요. 사위한테도 넌지시 얘기했어요. 참모가 우리 가족을 오래 돌봐준 고마운 사람이니 잘 지내보라고요. 그저 두 사람 성격이 안 맞나 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안일했죠. 그러고 얼마 지나서 사위가 자기 여동생을 회사에 추천하더라고요. 생활용품점에서 구매 담당을 오래 했다면서요. 딸도 경력 확인하고 면접 다 보고 나서 구매팀에 그 사람을 들였어요. 신기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다툼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사위도 참모한테 예전처럼 대놓고 뭐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사위가 다녀간 날이면 참모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데 꾹 참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그 낌새를 조금만 더 살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저 나이 차 나는 사람들끼리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여기고 넘어갔어요. 가족의 평화가 제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제가 나서서 이 얘기 저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딸 내외 사이만 불편해질까 봐서요. 우리 남편은요,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도 손에서 일을 못 놓는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 좀 편하게 지낼 만도 한데 새벽 시장에 공장에 여전히 제 발로 직접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제 좀 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내가 이 손으로 시작한 일인데 남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발 뻗고 자겠어. 늘 이러면서 새벽같이 집을 나서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여느 때처럼 공장에 나갈 채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진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잠깐 어지러운가 보다 했는데 사람이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겼죠. 그런데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른의 나이로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 남기고 제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평생을 함께 그 고생을 하며 회사를 키운 사람이잖아요. 저는 반쪽이 뚝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그 충격에 저는 회사 경영에서 아예 손을 놔버렸어요. 뭘 할 정신이 있어야 말이죠. 그때부터 딸이 대표가 되어서 회사를 이어받았어요. 원래 부모 밑에서 착실히 배워온 아이니까 큰 흔들림 없이 회사를 잘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저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애처로웠어요. 사위도 그 무렵 영업이사로 승진을 했어요. 거래처를 많이 뚫어온 실적이 있으니까 그럴 만도 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위가 딸 옆에서 든든하게 회사를 잘 도와주고 있구나 하고요. 정말이지 아무 의심도 없었어요. 사위 여동생도 어느새 구매팀장이 됐고요. 오빠는 영업, 동생은 구매. 남매가 회사 안에서 각자 자리를 잡고 슬금슬금 영향력을 키워가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 줄 그때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한 2년쯤은 별 탈 없이 흘러갔어요. 저도 남편 없는 빈자리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고요. 딸이 회사를 잘 지키고 있으니 이제 우리 집안도 한숨 돌리나 보다 했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공장 점검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남편을 그렇게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딸이라니요. 하늘이 노랗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딸은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러고는 의식을 잃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가까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저는 매일 병실에 앉아서 딸 손만 붙잡고 있었어요. 제발 눈 한 번만 떠달라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대표 자리가 갑자기 텅 비어버렸잖아요. 그러니 회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위가 그 빈자리를 쓱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래처며 영업이며 급한 결제란 결제는 전부 사위 손을 거치게 됐어요. 사위 여동생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원재료 사오는 거며 납품업체 정하는 거며 그 구매 쪽을 완전히 틀어쥐어 버린 거예요. 나중엔 이 남매를 안 거치고서는 회사 일이 아예 돌아가질 않게 됐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아이고 그래도 사위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참 어리석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저를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회사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공장에는 나오지 마시고요. 어머니 연세에 신경 쓰시면 몸 상하세요. 말은 참 곱게 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딸 병원 면회 일정이나 회사 돌아가는 얘기는 그냥 다 저를 통해서만 들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시면 어머니만 헷갈리시니까요. 저는 그 말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하긴 했어요. 뭐랄까, 나를 자꾸 어디 가둬두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도 저는 또 스스로를 달랬어요. 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누군가는 회사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사위가 회사 지키느라 예민해져서 저러는 거겠지 하고 말이에요. 딸이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번엔 참모가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17년을 함께한 사람이 뜬금없이 그만두겠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이유를 물었더니 참모는 그냥 집안에 사정이 좀 생겼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17년을 한솥밥 먹은 식구가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려 하니 저는 섭섭한 마음보다도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러나 싶어서요. 그 이야기를 사위한테 했더니 이 사람 반응이 참 기가 막혔어요. 아, 잘 됐네요. 어차피 연세도 있으신데 이참에 젊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새로 구하죠. 그게 어머니한테도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어쩐지 서늘하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결국 참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달랑 챙겨서 우리 집을 떠났어요. 저는 대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답답했던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참모가 숨을 헐떡이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온 거예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머리카락이며 옷이며 다 흐트러진 채로요. 그러고는 대문 앞에서 저를 붙잡고 다급하게 외쳤어요. 사장님, 지금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오늘 오후에 사위가 시설 사람하고 서류를 들고 온다고 했어요. 도장부터 받고 바로 시설로 모시고 갈 생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시설이라니요. 저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저는 얼른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휴대전화만 챙겨서 참모랑 같이 집을 빠져나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우리 둘은 곧장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제 재산을 함부로 처분 못하게 막는 조치부터 상담을 받았죠. 그리고 참모가 가져온 자료들을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복사를 해뒀어요. 혹시라도 뺏길까 봐서요. 그제야 참모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저는 듣는 내내 손이 다 떨렸어요. 사위가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점잖게 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면 참모한테 반말을 찍찍하고 온갖 모욕을 다 줬다는 거예요. 사장님만 나가시면 제가 만든 음식을 다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말로 말씀드리면 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녹음을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에. 참모는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사위가 함부로 대할 때마다 휴대전화로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요. 아주 우연히 사위랑 그 여동생이 통화하는 내용까지 녹음이 돼버린 거죠. 그 통화 내용이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딸이 깨어나기 전에 회사 실무를 완전히 손에 넣고 제 명의로 된 회사, 지분이랑 공장 건물까지 싹 넘겨받겠다는 계획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저를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네로 꾸미려고 했어요. 그 핑계를 대서 저를 요양시설에 쳐넣고 바깥 사람들이랑은 아예 못 만나게 가둬두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일이 틀어진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참모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녹음 화면을 끄지도 못한 채 휴대전화를 식탁에 그냥 올려놨나 봐요. 그걸 사위가 딱 본 거예요. 화면에 녹음 표시가 떠 있는 걸요. 사위가 어떻게 했겠어요. 대뜸 참모 휴대전화를 확 뺐더니 저장된 녹음 파일을 거의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고는 회유를 하는 거예요. 먼저 1억 원을 보내주고 일이 다 끝나면 1억을 더 주겠다고요. 그 돈을 받는 대신 참모는 제가 자주 길을 잃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야 했대요. 사위는 그걸로 저한테 세금 서류라고 속여서 지분, 양도서랑 공장 매각 위임장에 도장을 받아낼 속셈이었던 거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협박까지 했어요. 협력 배송업체에서 일하는 참모 아들을 잘리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픈 손녀 치료도 계속 못하게 될 거라면서요. 참모는 겁에 질려서 결국 사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도저히 저를 속일 수가 없어서 그 무서운 걸 다 무릅쓰고 저한테 돌아온 거죠. 사장님 은혜를 어떻게 저버려요. 저 지옥에 떨어져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사위가 파일을 거의 다 지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참모 아들이 백업 계정에 자동으로 저장돼 있던 마지막 녹음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참모는 그 파일이랑 누설시 10배 배상이라고 적힌 각서, 그리고 1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랑 이체 내역까지 전부 제 앞에 내놓았어요. 그걸 보는데 제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그 자료들을 앞에 두고 저는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당장 사위한테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감정부터 앞세웠다간 저 사람이 또 무슨 수를 써서 증거를 다 없애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만 이상한 노인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 녹음 파일이랑 각서를 여러 군데에 복사부터 해뒀어요. 그러고는 변호사님한테 몽땅 넘겼죠. 사위가 나중에 그 자료를 다시 뺏어간다 해도 증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게요. 변호사님은 저를 대신해서 그 요양시설 쪽에 방문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넣었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재산 서류에는 어떤 처리도 하면 안 된다고 관련 기관에도 미리 경고를 다 해뒀고요.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저는 참모랑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는 무서우니까요. 믿을 만한 회사 임원 한 사람도 만일을 대비해서 가까운 데서 기다리게 해뒀죠. 그러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네, 공장 계약 문제로 상의할 게 좀 있는데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사위는 평소처럼 아주 태연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어찌나 뻔뻔한지 들어오자마자 슬쩍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 인감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서류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속으로 기가 막혔지만 꾹 참았어요. 그러고는 먼저 넌지시 물었죠. 참모가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아느냐고요. 아, 그 이모님요? 돈이 좀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신 거죠, 뭐. 어쩜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다시 물었어요. 자네, 혹시 그 사람 협박한 적 없느냐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발끈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니요? 어머니, 오히려 그 이모님이 저한테 돈 달라고 손을 벌렸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곤란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볼 것도 없다 싶었어요. 말없이 휴대전화를 꺼내서 참모 아들이 백업 계정에서 찾아낸 그 녹음 파일을 딱 재생했어요. 녹음에서 사위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동생한테 하는 말이었죠. 제 지분이랑 공장 건물만 넘겨받으면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요. 저를 시설에 보내서 바깥이랑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자는 얘기까지 그 더러운 계획이 그대로 다 흘러나왔어요. 사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앞뒤 다 잘라놓은 거잖아요. 회사가 하도 어려우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냥 해본 소리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이번엔 그 각서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놨어요. 누설시 10배 배상이라고 떡하니 적힌 그 종이랑 1억 원 이체 내역까지요. 그때 참모가 조용히 통장을 하나 내밀었어요. 이게 사위분이 제게 돈을 보낸 내역이에요. 저 이 돈 한 푼도 못 썼어요. 무서워서 손도 못 댔어요. 그 손이 또 얼마나 떨리던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마지막 패를 꺼냈어요. 사위 앞에 지분 양도서랑 공장 매각 위임장을 쫙 내밀었죠. 이거 나한테 세금 서류라고 속여서 도장 받으려던 거 맞지? 이 늙은이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먹으려고 했어? 이제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태도를 확 바꾸는데 아주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목소리를 버럭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딸이 쓰러진 동안 이 회사 지킨 게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그럼 저도 그만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더라고요. 자네가 지킨 게 회사야? 자네가 지킨 건 자네 욕심이지. 그리고 그 녹음이랑 각서 이미 다 변호사님한테 넘어갔어.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겨봐. 그럼 이 자료들 싹 다 세상에 공개될 테니까. 그러고는 딱 잘라 말했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사위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내 사위였나 싶어서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회사 직원 몇몇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둘씩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위 남매가 직원들을 따로 불러다가 자기 편에 서라고 슬슬 회유를 하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아주 뿌리 깊게 손을 뻗쳐놨던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가까이 깨어나지 못하던 우리 딸이 드디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어요. 무서웠던 하루가 그렇게 끝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딸은 아직 말은 못하는데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도 그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살아있어줘서 그저 그것 하나만으로 고마워서요. 며칠이 지나니까 딸이 고개도 끄덕이고 짧은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천천히 들려줬어요. 사위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어떻게 저를 시설에 보내려 했는지를요. 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눈빛이 아주 단단해지더라고요. 몸은 아직 성치도 않은데 변호사님이랑 기존 임원들한테 자기 뜻부터 전하는 거예요. 사위 남매의 결제 권한이랑 회사 출입부터 당장 정지시키라고요. 딸 상태가 조금 더 안정되고 나서 회사는 정식으로 내부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사위 남매가 직원들한테 부당한 지시를 막 내리고 말 안 듣는 직원한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한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거래처는 대금 지급을 일부러 질질 끌고 자기들이랑 가까운 업체한테는 계약을 몰아준 것까지요. 회사는 규정에 따라 사위 남매를 정식으로 해고했어요. 위임장을 억지로 받아내려던 거며 참모한테 입막음 돈을 건넨 거며 그 죄들은 전부 법률 대리인한테 넘겼고요. 딸은 퇴원하고 나서 사위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아이들 양육이나 회사 문제, 그런 연락은 전부 변호사를 통하게 했죠. 얼굴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혼인 기간에 같이 모은 재산은 법에 따라 정리가 됐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참 억울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괘씸한 사람한테 왜 돈을 줘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딸은 돈을 조금 내주더라도 그 사람하고 완전히 끊어내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우리 딸이 저보다 훨씬 어른이더라고요.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되고 아이들은 딸이랑 같이 지내게 됐어요. 사위는요? 우리 회사나 제 건물에 대해선 손톱만큼의 권리도 못 얻었어요. 그 사람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미천 삼아 큰 외식 사업을 벌였대요. 처음부터 매장을 여러 개나 내면서 아주 겁도 없이 몸집을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경험도 없이 벌인 일이 오래 갈 리가 있나요? 매출은 쪼그라들고 빚만 남아서 결국 그 매장들을 다 정리했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엔 딸한테 연락이 왔대요. 처음엔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더니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딸은 딱 잘라 말했죠. 아이들 문제 아니면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우리 딸이 그렇게 단단해진 거예요. 사실 딸의 재활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처음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어했거든요. 몇 걸음 떼다가도 그대로 주저앉기 일쑤였고요. 저는 딸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한 걸음씩만 가자.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렇게 딸을 다독이는데 예전에 우리 참모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손이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참모는요, 혹시라도 사위가 또 찾아올까봐 걱정이 돼서 한동안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집안일 챙기고 병원 다니는 제 밥까지 다 챙겨주면서요.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하나 싶었죠. 참모가 받았던 그 1억 원 있잖아요. 그건 이체 내역이랑 같이 증거로 잘 보존해 뒀다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사위한테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 돈하고는 별개로 저는 제 돈을 따로 내어서 참모 손녀 치료비랑 통원비를 돕기로 했어요. 참모가 한사코 손사래를 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돈은 돌려줘야죠. 대신 손녀 치료비는 내가 낼게요. 그건 더러운 입막음 돈이 아니라 내가 우리 식구 돕는 돈이에요. 참모 아들도요. 제가 무조건 자리 하나 만들어서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특혜잖아요. 대신 식품 공장 배송팀에 채용 공고가 났을 때 한번 지원해 보라고 알려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협력업체에서 오래 배송 일을 한 경력을 인정받아서 정식 채용 절차를 다 거치고 당당히 합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고맙고 대견했어요. 그 일이 있고부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딸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만큼 회복했어요. 참모 손녀도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참모랑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가끔 그날을 떠올리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저 제가 참모를 도왔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제 목숨하고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건 그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지만요. 그렇다고 오랜 세월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준 사람까지 의심하면서 살 필요는 없더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밥 한 끼를 같이 나누는 사람. 어쩌면 진짜 식구라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에게 쌓아 올린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그걸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됐답니다.